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 포정입니다. 안병우 교수님과 한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전염병은 언제부터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전염병은 언제부터 시작일까? 저도 이제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의 화두였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뗀 순간부터 역사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역사가인 윌리엄 맥닐 교수님이 이제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제가 훑어봤더니 약 1만 년 전부터 대규모 이제 전염병이 인류를 휩쓸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는 거냐 봤더니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토양이 오염되고 이제 짐승들을 이제 키우면서 소나 말, 돼지, 닭 이런 거기에 기생한 세균이 이제 인간으로 옮아오면서 병이 시작됐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병의 시작이 인수공통 전염병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생태계가 오염되면서 인간의 전염병이 생겼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문명의 발상지가 곧 전염병의 태동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기 전, 그런 4대 문명 전인 기원전 3,500년 전에 우리의 그 동방 배달국의 테오보키시, 우리 태극기 8개 그리신 그분이 계셨을 때 이미 침술이 발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술이라는 어떤 의료가 있다는 건 그거에 해당하는 병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고 염제 신농씨가 이제 등장하시는데, 그분을 우리 동양에서는 의학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농경과 교육과 의학의 아버지를 신농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을 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 동방 땅에 질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명은 발달한 곳에서 발달하지 않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전염병은 결국 문명의 발원지로부터,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발원해서 문명의 전파와 함께 동서남북으로 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동물 간에 전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전염병의 원인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인류를 괴롭힌 최초의 전염병은 무엇인가요?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신종 코로나라든지 사스, 메르스를 비롯해서 결핵, 뭐 광견병, 뭐 많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이제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가끔은 이제 사람에서 동물로 감염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질문하셨던 그 최초의 전염병은 뭘까? 이걸 이제 학자들은요, 시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기전 1157년 무렵에 그 죽은 이집트의 그 람세스 5세 그 미라에 보면은 시두를 앓은 자국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서기전 한 12세기 무렵에 그러한 기록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두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공통적으로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가장 무서운 질병이 또 이렇게 시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두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의학계에서는 천연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을 뜻하는, 그게 이제 콩두자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몸에 이제 피부의 병변이 콩알처럼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다 이렇게 두라 그러고, 그래서 동물마다 다 있습니다. 이걸 공통적으로 이제 두창이라고 그러죠. 두창. 그래서 뭐 소도 있고요, 사람은 물론 있고, 뭐 모든 동물이 이제 다 있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왔다라고 추정하는 게 거의 이렇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수반된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그 전염병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이야기하게 될 그 전쟁과 더불어서 문명이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전환될 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꼭 그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염병이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 시두, 즉 천연두라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낸 건가요? 그래서 뭐
역사상 가장 많은 살인자로 이제 시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20세기 접어들어서도 3억 명이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비디오 테이프 앞에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가 나쁜 거였는데 요즘은 불량 불법 비디오가 문제다라고 옛날에 우리 비디오 테이프 빌리면 나왔는데 옛날에 나왔던 그 호환은 호랑이한테 물리는 거고 그 마마가 시두 천연두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죽 병이 무서우면은 마마님이라고 불렀을까.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 끝이 왕관 같아가지고 근데 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류사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수보다 이 천연두가 죽인 수가 많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어떤 그 전염병들의 역사를 제가 좀 더듬어 보다 보면은 문명이 항상 그런 병들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그리스 이제 르네상스도 그 시대 문명으로 회고하는 거였는데 그 아테네 국력이 가장 왕성했던 황금기였던 서기전 430년에 스파르타를 비롯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이 서로 이제 도시 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스파르타가 이제 침공을 하면서 도시 중심부로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들고 그 숨막히는 오두막에서 이제 비비적거리면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인구 포화 상태에서 전염병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참혹한 증상을 보이면서 죽어가는데 세상의 전염병들이 결국 그런 아테네의 군사를 또 끝내고 결국 아테네는 5년 동안 역병 돌면서 결국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런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금 금방 이제 아테네의 몰락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이 지중해 권역을 지배한 세력이 이제 로마 제국인데요. 이 로마 제국도 사실은 천연두 때문에 망한 겁니다. 네. 예. 네. 근데 이 그럼 로마 제국의 천연두는 어디서 왔냐? 이게 지금 유력한 이야기가 동방에서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사실은 유럽이 이제 크게 역사가 바뀌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훈족의 침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족하면 우리가 동방에서는 이걸 이제 흉노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로마에 그때 이제 많은 그 병원균 이미 그 천연두의 병원균 이미 이제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제 멸망을 그로부터 24년 뒤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결정적인 도화선은 바로 천연두였다. 우리가 보통 제국의 흥망을 말할 때요, 뭐 무능한 군주나 또는 하층민의 반란이 주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전염병이 이렇게 작용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결국 그 지금 나라의 흥망에 전염병의 역할, 천연두의 어떤 등장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두라고 하는 게 다른 전염병과 달리 고대 인류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두를 그 여신으로 숭배한 나라가 있어요. 인도에서는 시탈라마타라는 이름의 여신으로 그 사당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집트 문명의 그 람세스 5세 파라오는 건보 자국이 미라에서 발견이 될 정도니까 이게 미라에도 남아 있을 정도로 그 흔적이 강렬하고, 아테네 제국 아까 말씀드렸고 로마, 마야, 잉카 전부 다 동시에 그 몰락시켰던 이유가 천연두가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떤 패턴이 이제 평행 이론처럼 있다는 게 느껴지고, 천하라고 불리는 천연두가 새로운 제국 건설의 분기점 역할을 하고 한나라의 운명, 국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래서 제국의 존망을 가르는 심판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질병이 인류사를 바꾼 거는 이뿐만이 아니죠. 그 서양의 중세 시대가 그 흑사병 때문에 무너졌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서 제가 아테네 이야기 해드렸는데 막 너무 몸이 뜨거워서 막 분수대에 뛰쳐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근데 그때 벌어진 상황하고도 너무 기이하게 유사한 게 인간 사회를 해치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흑사병인데 서양의 중세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블랙데스라고 하는데요. 패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네네. 있고,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라고 닉네임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류에게 자연재해의 공포를 상기시키는 문화의 어떤 상징 언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의학계에서는 그래서 이 흑사병의 그 분포,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일어날 병난 상황의 모델로 삼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이펙트가 있었던 게 흑사병이었다는 거고, 흑사병은 말 그대로 몸이 새카맣게 되면서 죽는 병이니까 이거는 병원에 있으면서 화상 입었거나 정말 이게 사체 검안을 할 때
비위가 정말 좋아야지 볼 수 있는 시체일 때 모습인데 그게 모든 그 환자들한테도 보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은 이제 쥐벼룩이었고요. 쥐벼룩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이거에 걸리면 불에 데웠을 때 나타나는 수포처럼 생긴 종기가 몸의 구석구석에 생기고 고열하면서 발작이 일어나고 종기가 막 작은 사과만큼 달걀만큼 커지면서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이제 그야말로 피를 토하면서 객혈을 하면서 한 사나흘 지나면 온몸이 골마서 죽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한번 묘사를 한 걸 떠올려 보시면 끔찍해요. 그게 근데 미래에도 또 재발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흑사병이 이제 또 재밌는 게 시두가 아까 이제 훈족을 통해서 이제 서양으로 가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중세 서양의 중세가 멸망하게 된 것도 또 흑사병 때문이고요. 네. 이 흑사병도 그 근원이 동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것이 이제 중국의 운남성 네. 운남성에 있는 그 풍토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이제 풍토병 하면 어떤 지역에 상징하는 그런 걸 이제 풍토병이라고 그래요. 일시적으로 이제 생겼다 없어졌다는 건 이제 유행병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유행병의 반대말이 풍토병인데 운남성에서부터 이제 원래 있었던 그러한 풍토병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몽골 제국 이제 그 원나라죠.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그 북방의 어떤 그런 그 국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송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때 그 당시 황제 이제 문케라고 하는데요. 이 문케가 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남성에 이제 교두보를 마련을 하고 이걸 하다가 거기서 이제 풍토병이 흑사병이 이렇게 걸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북방으로 균이 이제 이동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북경으로 왔을 때는 북경의 인구의 3분의 2가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31년에 이제 아주 그 흑사병이 대발했다 그런 그 기록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유라시아 실크로드 아까 말씀드린 몽골 그 초원에서부터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대평원지대 여기를 통해서 이제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것이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몽골 제국의 그 제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킵차크 왕국이 그 흑해 연안의 그 크림반도에 보면 그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카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이제 역시 그 도시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주둔했다가 이 몽골 군대에서 흑사병이 이렇게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고 이것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이미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한테 흑사병이 이렇게 전파가 된 뒤였죠. 이게 얼마나 참혹하냐면은 아침에 멀쩡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피를 토하고 죽는 그런 그 초급성 그런 그 질병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아주 그 맹위를 이렇게 떨쳤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7,500만 이렇게 희생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면 사회 전체가 마비된 거나 다름이 없었을 텐데요. 얼마나 큰 영향을 이렇게 끼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이 교회에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교회도 흑사병 피할 수 없었는데 어떤 교구는 성직자의 70~80%가 이 병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니까 교황은 탄식하고 교회의 권위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허망하게 죽으니까 사람들은 교회나 봉건 제후 대신에 그런 패스트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했던 도시 정부를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를 지배하던 라틴어 문화가 이제 와해되면서 각국의 세속 언어가 이제 공식 문서에 쓰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의식이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흑사병은 중세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믿어도 별게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본질에 눈뜨게 합니다. 하여 화가들은 천상에 대한 그런 어떤 성스러운 어떤 신앙심에서 나온 그림보다는 고뇌하고 고통에 찬 인간의 모습을 즐겨 그리면서 이로써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마련이 되고 종교 개혁의 불씨가 생겨서 문명이 이제 중세의 꺼를 벗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렇죠. 이게 중세 봉건 사회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무너지게 된 계기는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흑사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건 사회에서는 이 경제의 어떤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노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노예입니다. 노예. 이 농노인데 이 농노들이 이제 자꾸 죽게 되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귀족 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 뭐 궁핍 이런 걸 이렇게 초래하게 되면서 그 권위, 그 질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농노들이 자립하게 되는 자장농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독자적인 그런 세력을 이렇게 구축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이것이 이제 근대 자본주의로 이행되는 그런 토대를 깔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중세 흑사병은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세를 문 닫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개창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문명이 질병을 만들고 질병이 문명을 만들었다는 말이 결국 실현이 된 건데요. 구원을 외치던 성직자들이 전염병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질병이 인류를 위협할수록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백신의 개발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백신의 개발이 천연두와 관련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시누스, 박시누스 이 라틴어인데 소에서 왔다 이런 뜻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백신 자체가 소에서 왔다. 아,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소에서 왔냐? 이게 바로 이제 천연두 질병의 그 예방의 역사와 이렇게 관련이 된 건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 백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에드워드 제너, 영국의 이제 의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당시 이제 그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기가 이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진료 환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젖을 이렇게 짜는 밀크메이드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짜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안 걸린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이제 쭉 해보니까 소에도 천연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우두라고 그래요. 우두. 네네. 우두. 그런데 우두에 감염이 되면 사람 그 시두는 안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천연두인데 소에 있는 우두에 미리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되고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이제 방어를 한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나온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좌우간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원리로 질병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우두를 앓고 있는 소의 분비물을 사람한테 이렇게 묻혔더니 그 사람은 걸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바로 제너인데 그것이 바로 천연두, 이 시두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지석영 선생인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걸 도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걸 맞으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 시두의 발생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 거죠. 질병을 이제 이 백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쭉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인류사 최초의 전염병이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염병이고, 그래서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데 문명이 질병을 만들고 질병이 문명을 만드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존스 홉킨스 교수면서 플리처상을 수상한 그 과학 저서가 웨인비들은 병원군에 대한 현장 지침서에서, 그러니까 지난날 이렇게 역사에 출몰했던 숱한 질병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시두라고 하면서 그 시두의 위력을 좀 이제 묘사하는데요. 그러니까 감염된 환자 폐에서 이제 한 방울을 이제 뽑아내잖아요. 한 방울, 진짜 침 한 방울처럼 그게 1000명을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응? 어마어마한 거죠, 전염력이.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생물학 무기로 쓴다면 10g 얼마나 작습니까? 네. 10g만 가지고도 2, 3일 내에 서울 인구의 절반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그 코로나19로 전염력하고 상상을 해보면은 끔찍한 정도고요. 만약에 조금 더 욕심부려가지고 3에서 5kg을 쓴다. 그러면 한 도시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구소련에서는 생물무기 개발을 총지휘했던 그 켄 알리백은 시베리아에 벡터라는 생물무기 연구소를 짓고서 거기서 시두바이러스 대량 생산해서 미사일 탄두에 장착하는 실험까지 했다고 폭로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 무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뭐 지금까지 사용이 된 적이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미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남미에 보면은 잉카 문명이 있고 또 이제 그 지금 멕시코 땅에 그 아즈텍 문명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런 그 문명이 사실은 오랫동안 그 지탱해 오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생물학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두 바이러스가 그때 들어온 건데 그때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침입자들, 그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신대륙의 발견이 어쩌네 가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이제 막 진출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유럽 군대가 뭐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병력이 보잘것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러한 그 잉카 문명 같은 나라는요, 아주 그 인구도 많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두 바이러스 때문에 속절없이 그냥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그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런 그 면역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그 원주민들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수만 명이 이 시두에 감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유럽인들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방 멸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최초의 생물학 무기는 바로 이렇게 시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네, 인류사를 바꾼 전염병의 역사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생방송에서 제작한 천연두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두창이 다시 시작하는 거죠. People worried that it could come back. A third of them would probably die from smallpox.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자 새 역사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진 천연두.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가 천연두에 감염됐던 시기, 고대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천연두가 보고되고 있는데 서기 전 1112년경 중국에서도 천연두가 묘사되고 있으며 인도의 산스크리트 텍스트에도 언급되어 있다. 천연두는 과연 어떤 질병인가? 천연두가 본격적으로 유행했던 1518년, 전 세계 인구가 5억 명 정도였던 당시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는 8천만 명에서 1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Well, smallpox was one of the most disfiguring, devastating diseases in human history. The disease causes pustules all over the face and body. It spread throughout the entire world over about 2,000 years before it was eradicated. It killed a third of the people who it affected, and a vaccine only was developed in the late 1700s, so that protection against this disease only occurred rather recently. There was nothing, no treatment that was effective up until that time. 인류 최초의 전염병인 천연두에는 최초라는 말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 치료제가 최초로 개발된 전염병이자 최초의 생물 무기로 쓰인 전염병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천연두에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마 인류가 유일하게 박멸한 그런 최초의 전염병이어서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이 시두는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대비책을 이제 최초로 세운 그러한 그 전염병이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시두는 이제 우리가 마마라고 그래, 마마. 옛날에. 그래서 이제 마마, 상감님을 마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존칭을 붙이면서 빌어야 이제 이 시두 신명이 떠나고 낫게 된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시두 신명에게 비는 그러한 풍습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치사율이 30%가 넘고 당시 이제 1960년대만 해도요, 세계 31개 국가에 이게 다 있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시두는 뭐 전염병이면서도 그 당시에 이미 풍토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67년 당시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감염자 수가 10억 명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뭐 정말로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거였고, 저도 이제 뭐 이 시두 세대는 아니지만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두를 건너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1908년에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1908년이라고 하면 이 조선에 시두가 어마어마하게 창궐할 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한다. 그러니까 시두가 조선 땅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두가 없어지게 된 것은 언제냐?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것은 197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전에 계속 이 시두에 대한 예방 주사, 우두라 그러죠. 우두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이제 1979년도에 마지막 접종을 하고 이제 다 중단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질병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1983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질병은 이 세계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병도 찾아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앞으로 없다가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이때 와서 실현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때가 되면 대발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대발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상제님의 어떤 증산도의 무슨 예언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언이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83년도에 WHO에서 이 질병은 없어진 질병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앞으로 때가 되면 대발한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발생할 거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바이러스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 같은 데 간간히 보면 이 시두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비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밀 생물학 연구소에서 이걸 가지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생물학 무기로 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어딘가에 지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병이 대발하게 될지 그것은 지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각성한다 그러면 이 시두의 위험성, 이 병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다시 대발한다고 하는 이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상기님께서는 이제 느닷없이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다 생긴다고 하시고 수부님께서는 소병, 대병이 들어온다 하셨는데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폐렴이나 조류, 인플루엔자보다 더 큰 문제는 질병 대란을 알리는 천연두의 발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기도 극복 못했거든요. 매년 감기 때문에 시달리는데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극복한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송에서 바이오 엑스포를 했어요. 거기 의학관을 딱 들어갔더니 입구에 자랑스럽게 써 있어요. 인류가 극복한 유일한 전염병 천연두라고. 딱. 네. 이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써놓은 건데 20세기, 21세기에 거쳐서 지구촌에 여러 가지 소병들이 있었다가 다시 지금 21세기 들어가지고 결핵, 패스트, 말라리아, 콜레라 다시 창궐하고 지금 뭐 에이즈, 에볼라, 뭐 신종플루, 지금 코로나19까지 왔는데요. 이것들은 사실 변종을 일으키면서 더 강력한 살인마로 이제 둔갑을 하고 있는데 이 병들을 맞이하는 우리 돛 닦는 증산도인의 입장에서는 상제님의 이제 엄중한 말씀들이 이제 천지공사의 선언적인 말씀들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병들은 앞으로 올 병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만병이 들어오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병겁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동남풍이 불면 살 수 없는 병이 온다 하셔서 그러니까 소병 지금 있는 병들은 앞으로 올 메인 게임을 위해서 그냥 오프닝 정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따라서 이 소병들이 극점에 다다르면은 가을 대개벽이 실제 상황으로 몰고 들어간 또 다른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게 3년 괴질 병겁인데 근데 인류가 극복한 유일한 전염병이 다시 대발하면서 이게 그 상황으로 딱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두라고 하는 것은 병난 개벽을 몰고 오는 가이드, 셀파 역할을 한다는 건데 제가 이번에 병도 원인을 논할 때 그 무슨 그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어떤 박쥐 같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옮겨왔다는 하나의 설과 함께 좀 이렇게 최근에도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 화난 수산물 시장과 3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어떤 그 실험 동물들이 유출되면서 거기서 옮겨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자연 발생 앞으로 터지는 어떤 병들이
자연 발생적인 뭐 기온도 올라가고 뭐 빙하도 녹고 해서 흘러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인간이 어떤 생물 무기로 쓰면서 그게 이제 변종되면서 올 경우에는 더 대처하기가 난감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연두와 관련해서도 그 생물학 무기설이 이제 나들고 있죠. 제가 예비군 훈련 가서 민방위 훈련이거든요.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 훈련 가서 교육받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한 명을 살상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생화학 그 전문가가 강연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재래식 무기는요. 한 명을 죽이는데 800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무기는 한 명을 죽이는데 600불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무기를 쓰시겠습니까? 더 저렴한 걸 쓸 거잖아요. 근데 생물학 무기는 한 명을 죽이는데 얼마 들 것 같아요? 1달러 든대요. 그래서 그 생물학 무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나라의 비겁한 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두가 대발한다고 상제님 공사로 표명을 하셨을 때 이게 뭐 자연 발생적인 가능성 하나와 함께 이 어떤 무기로 혹은 주변국에서 어떻게 쓰게 된다면 앞으로 정말 참혹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걸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꼭 주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 새로운 문명이 열릴 때 기존의 문명을 뒤엎는 이런 그 계기는 보면 항상 전쟁과 전염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천 문명이 문 닫고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갈 때 그러한 그 병난과 병난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그래서 이 시두라고 하는 것은 이 병겁 또는 개벽의 전령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제님께서 어떤 예언한 것이 아니고 천지공사에서 천지신명들에게 명을 내려서 이렇게 공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과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러한 문제다. 그래서 이 시두대발 이것이 바로 후천 문명을 여는 그러한 그 대전환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늘의 인류가 처한 위기를 현대 문명의 총체적 붕괴와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역할을 전쟁과 질병이 하게 된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근데 오게 되는 전쟁과 질병은 예전과 이제 차원이 이제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이겠다라고 가늠하는 거, 상상 이상으로 올 거라는 이제 각성이 필요한데,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우주 일년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야 되는 것이 지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우리 문명은 지금 우주의 봄, 여름을 끝내고 가을로 넘어가는 선우천 하추 교육기에 와 있는 거고요. 그때는 반드시 극적반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선우천 개벽 현상을 한마디로 춘생 추살이다.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이는 건데 우리는 지금 가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름의 화기운과 가을의 금기운이 화극금으로 반드시 상충하는 사건. 그게 이제 전쟁과 질병으로 터지겠지만 그때 모든 생명을 정지시키는 손길 속에서 어떤 구원의 법방으로 토자리에 있는 상제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메시지. 그래서 이게 자연의 섭리가 인간 역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이 전쟁과 질병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 목격하게 된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포지님께서 금방 이제 화급금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우주가 1년 4계절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걸 이제 우주 원리적 입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행이 이제 봄은 목이요, 그죠? 여름은 화요, 가을은 금이요, 겨울은 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있는 그것은 이제 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봄, 여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변화가 양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가 크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구 일련에서도 보듯이 봄에는 이렇게 만물이 돋아나는 싹이 자라나는 그러한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그러한 계절이고 여름은 이제 그 불볕더위 때약볕을 받으면서 만물이 크게 성장하는 때고요. 이거 이제 양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랬다가 가을이 되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기운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은 음의 시대, 그죠? 봄, 여름은 양의 시대, 가을, 겨울은 음의 시대. 이것은 서로 기운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은 목생화, 목이 화를 생한다. 여름은 화기운이니까.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것은 화생금이 아니고 우주 원리적으로 화극금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의 불기운과 가을의 금기운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 우주가 완전히 멸절하는 거예요. 근데 상제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가운데 화와 금 사이에 토라고 하는 이 중간 매개자 역할을 이렇게 두어서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렇게 가을로 넘어가게 해주신 거죠. 그럼 이 토라는 게 뭐냐? 바로 상제님이고 상제님의 진리인 증산도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내가 장차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서 다스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큰 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극금에서 오는 그죠? 네. 화극금, 이 뜨거운 불과 찬 금기운이 부딪히면서 이 우주가 이렇게 멸절되는 그러한 그 정말로 엄청난 그런 그 재앙인데 그거를 피하고 작은 화, 여기서 말하는 작은 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쟁과 병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류 문명사에서 이것이 굉장히 큰 그런 그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인류의 당면 과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또 정리해 보면 질병 대란이라고 하는 것이 대자연의 시간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그 변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병인데 그런 이치적인 측면에 더해서 상제님께서 그 상극 질서가 빚어내는 원한의 문제를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제님의 성구 말씀을 한번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 일으키느니라.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상제님의 이 선언은 우주의 주제자만이 하실 수 있는 통찰이시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 원한의 살기를 끌어넣지 않으면 지축이수고 우주가 완성이 돼도 후천이 성경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병으로서 이거를 한번 다 솎아내야 된다는 어떤 대단한 어떤 처방전이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해야 가을 개벽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천지에서 다 죽이는 때인데 춘생 추살로 가을에는 무조건 죽는 게 이치인데 어떻게 살 길이 있냐. 이제는 봄, 여름의 성장문을 뛰어넘어서 그 우주의 가을 이야기, 뉴스토리가 필요한데 이때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공자 석가를 내려보내신 그 불교의 미륵부처요, 기독교의 메시아요, 우주의 상제님이고 천주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분이 그런 상생의 다리를 놓아주셔야 전 인류가 질병 대란에서 우주 가을의 완성 세상으로 건너간다는 거고, 그래서 가을 개벽으로 대자연과 문명틀이 완전히 바뀌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생명줄이 끊어지는데 그때 상제님이 내려주신 그 무국대도의 그 생명의 다리를 타고 오직 그 우주 지선을 맡아 다스리는 그 상제님을 만나야만이 이번엔 산다. 그게 생존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한 분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선천 종교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분을 미륵부라고 해요. 미륵부처. 그래서 미륵부처는 미래의 부처요, 희망의 부처요, 구원의 부처라는 겁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개벽이 오기 전에 이 선천 세상에 인류를 교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으신 거고, 앞으로 가을 개벽을 넘어서 후천 선경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바로 미륵불이라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는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륵부처는 이제 서 있는 부처인데 사람들이 그걸 사실 잘 몰라요. 다 뭐 똑같은 부처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서 있는 부처는 전부 이제 미륵부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삐 돌아다니기 때문에 앉아 있을 틈이 없는 거죠. 앉아서 도 닦을 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상징이고요. 그래서 불경에서 보면은 석가불의 말법 시대에 미륵불께서 동방땅에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륵불은 어떤 존재냐? 이 병든 세계를 고쳐서 살리는 대의왕이다. 의왕, 그 의자가 바로 의사할 때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천지를 고쳐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주는 대의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전염병, 병겁, 뭐 시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다 극복을 하고 새로운 어떤 희망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분을 바로 불가에서는 대의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도솔천의 천주님이다. 그래서 도솔천이란 말도 불가에서는 우주의 중심 하늘을 이렇게 도솔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솔천의 천주님이다. 하늘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돌아가실 때 그 자기 아들 라울라라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제자들에게 나의 도법으로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불의 도법을 받아서 열반에 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륵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인류 구원의 절대자 하느님, 바로 상제님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후천 성경을 또 영화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세계를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이제 굉장히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66권에 보면 하느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마지막 그 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속에 보면 하느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이고요. 사도 요한이 또 그 세계를 봤더니 처음에 하늘과 처음에 땅, 바다도 다 없어졌더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증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후천 성경 세계, 개벽 세계, 그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선천 종교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못 보고 있을 뿐이다. 네, 새하늘 새 땅을 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대의왕으로서 질병 대란에서 인류를 구원할 법방을 또 내려주셨죠. 그렇죠. 이 이제 법방이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법방, 구원의 법방, 방법이죠. 뒤집으면. 네. 그러면은 모든 종교 세계에서 다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거기서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다 대속하였으나 오직 괴병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실 당시에 뭐 콜레라라든지 뭐 그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그 질병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었죠. 근데 그런 병들은 내가 다 대속을 했다. 대속을 했다는 말씀은요. 그런 병들을 다 알아서 고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이렇게 다 내가 내려주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병들은 지금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상제님 말씀처럼.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괴병은 그대로 둔다. 괴병은 그대로 두니까 어떻게 되니까 괴병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괴병을 그대로 두었지만 괴병 때문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바로 괴병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그 법방, 그것이 뭐냐? 의통이라는 겁니다. 의통. 그러면 의통은 무슨 뜻이냐? 고칠 의자에 그늘일 통자거든요. 고쳐서 이 세계를 통일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유형적인 것이고 하나는 무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태열주로 읽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유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신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의통을 전수를 받아서 실제로 개벽 상황에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불가에도 재밌게도 해인이 있지 않습니까? 절 이름도 해인도 있는데 그래서 의통성패는 불교에서 말했던 해인 그게 이제 결론으로 떨어지는 거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려나무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지팡이 그러니까 둘 다 어떤 무형과 함께 유형의 실물이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게 모든 혼란을 종결짓는 어떤 서류의 마지막 도장 찍는 거지 않습니까? 결제 딱 끝내주는 하나님의 옥새가 그 해인인데 불가나 기독교가 그렇게 비유사로 이렇게 기존의 종교인들을 이렇게 이끌어 왔다는 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시록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해인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산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구절이요. 바로 개벽기 때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사람들 이마에 해인을 찍는 그 상황을 요한이 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구원의 법방, 확실한 이런 개벽을 준비하고 그 개벽을 대비한 구원의 법방이 확실하게 우리 증산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구원을 말로만 떠들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구원할 거냐. 이 네네. 방법론이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네, 많은 분들이 참 이런 구원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방인 의통과 태율주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계님께서는 태율주로 천하 사람을 살리느니라. 병은 태율주라야 망하느니라. 태율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 병마의 조화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 태울주로 이렇게 전염병을 고친 사례가 있죠. 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태울주로 전염병을 고친 사례가 명확히 있는데요. 증산상제님께서 9년 천지고사를 마치시고 그 천상 보좌로 가신 2년 뒤인 1511년도에 이제 상제님의 종통 계승자인 태모 고수부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제님의 도문을 여셨고요. 그 후로 증산상제님 신앙하면서 태울주 조화를 믿는 독군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그런 무리들이 격발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앞서서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스페인 독감이 이제 조선 땅에도 침범을 했고 그 당시 1918년도에 무오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오년 독감이다, 뭐 서바나 감기다 이렇게 퍼졌었는데 당시 조선의 인구는 1780만, 그 중에 감염자가 600만 명이니까 3분의 1, 셋 중에 한 명이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14만 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 통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 미만의 치사율이기 때문에 그 예방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선빵을 한 거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조선 땅이 그렇게 그걸 피해갈 수 있었느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태울주를 읽으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대한의 백성들이 너도 나도 태울주를 읽었더니 그때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그 병도 낫고 상제님 대도진리 속에서 어떤 생명의 조화도 체험하고 어떤 우리 독립의 어떤 희망도 얻었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퍼졌고요. 이게 또 훔치훔치하는 그 소리가 입구자의 소우자인데 우리가 어찌 보면 병도 소에서 먼저 왔고 약도 백신이라는 말도 소인데 공교롭게도 태울주의 훔치훔치가 소울음소리라는 것도 너무 좀 소름 끼치는 대목인데 이걸 또 우리 격암유록을 읽어보면은 뭐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진 시대니 하나님이 사람을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모르는가 소울음소리를 먼저 내는 자가 살 수 있다. 그 구절을 자꾸 읽어보면 소울음소리를 먼저 빨리 그 태울주의 도기를 먼저 축장한 자만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소울음소리의 정체 또한 태울주라는 거. 이번에 그 죽이는 건 천상의 괴질신장이 이렇게 인간의 혼줄을 자르는 병이고 그때 하나님의 그 도기가 꽉 차 있는 태울주를 읽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100년 전에 무오년 독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조화를 체험한 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뭐 태울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태울주는 구축병마주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재밌는 것은요 동의보감에 또 이 태울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두와 관련된 시두를 어떻게 하면 낫게 하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 처방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태울국어 천존을 100번 외우면 그 효능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태울국어 천존을 100번 외우면 그것은요 태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울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태울주의 뭐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병을 고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금도 병이 많고요. 앞으로 많은 그런 병겁도 닥치고 할 때 제1의 구원의 천사는 바로 태울주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태울주를 읽어서 천연들을 고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젊은 시절에 이 시두를 태울주로 극복하셨다는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태울주를 읽는데 누구한테 내 몸이 좀 이상이 있어서 태울주를 계속 읽고 있는데 한 사흘 읽다 보니까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보고 쳐다보니까 불임이 나가고서 있기에 태울주도 계속 읽는데 자반에 나가서 이렇게 뭐냐 들어서 까다 보니까 내 울머리에 머리 위에 상이 셋이 있다고 청소를 못하고 있길래 이것을 물어보니 손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계속 했더니 손님이 오셨다고 거기에 우리 어머니 보고 이것을 불리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서 내가 그 태울주 손님하고 결단코 다뤄봐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서 태울주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읽다가서 보니까 그 손님이란 분이 고백을 합시다.
한 고백을요? 4월 동안 계속 읽으니까 예. 고백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러면 잘못했으면은 무엇 때문에 와서 그런 변형이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기 위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딴 세상에서 가라고 하고서 우리 죽어서 한 사흘 동안 계속 보니까 이 손이 부스럼이 부스럼이 완치가 되어갖고서 다 나았는데 태울주로 천연두를 고친 실제 사례를 보니까 태울주의 천지조화가 더욱 실감이 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울주를 읽으면 질병 대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수기가 그럼 도대체 뭐냐?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정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몸에 줄여서 또 이렇게 정이다 또는 뭐 원기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기가 충만이 되고 이 정기가 완전히 충만이 될 때 사실은 우리가 면역력이 아까 얘기했죠. 면역력이 이렇게 완전히 꽉 찬 그러한 건강한 몸으로 해주는데 그것을 바로 태울주를 통해서 태울주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수기가 있고 이 수기가 발동을 해서 화기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 수기와 화기가 서로 순환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활동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화기를 쓰는 거지만 그것은 수기에서 오는 것이죠. 수기가 없으면 화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울주를 읽음으로써 수기와 화기가 영원히 순환이 되면서 우리 몸이 완전히 조화가 된 그러한 완전한 몸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20세기 초에 1천만 구도자들이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이걸 읽어서 기적을 켜켜이 쌓아왔고 지금 이제 삼변 증산도 안에서도 태울주 도곡문화 속에서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병들 또한 치유가 되고 있고 저희 형님도 인슐린 맞는 당뇨 환자인데 태울주 읽고 인슐린 주사기 뽑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고쳐지는 이런 하나하나의 확신들을 쌓아가면서 조화 성령의 생명수를 이제 태울주를 통해서 축적을 하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됐든 뭐 다시 동반해서 터지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됐든 그 어떤 소병들도 앞서 말씀하신 구축병마주기 때문에 그냥 쫓아낼 수 있는 아주 확고부동한 솔루션이니까 믿고 많이 읽으면 반드시 체험 속에서 어떤 조화 기적을 터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을 대개벽기에 벌어질 질병 대란과 이를 극복하는 상기님의 구원의 법방 의통과 태울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전 국민들이 전 세계인이 이제 대각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각성의 사항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매여 있는. 상제님께서는 먹고 사느라 껄떡거리는 송사리떼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통찰이 온 거죠. 그래서 모든 건 살고 난 다음 얘기구나. 근데 살고 죽는 문제는 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알고 모르고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에 대해서는 아는 자는 살 기운이 붙어있고 오직 모르면 죽을 기운밖에 없다. 이번에 저희가 이 상생방송이라는 공간에서 이 병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상제님 진리의 노른자인데 지금의 화두는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사는 문제, 생존이 화두고요. 생존이 성공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해야지 이 험난한 시기를 살아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더 자세한 어떤 이야기들은 이런 대화 속에서 포착되지 못한 메시지들은 생존의 비밀이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한번 상세하게 좀 숙지하셨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결론은 결국 태울주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진짜 오는 잠을 적게 자고 졸음이 쏟아져도 자는 거 이상으로 태울주가 재충전과 휴식에 면역력 증가에 효과가 있으니까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 태울주가 입에서 흘러넘치게 하라고.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한다고 하신 건 우주의 어머니 하느님 태모님이셨고 우리의 태상종도사님 스승님께서는 태울주는 산소와 같다. 산소 없이 생존이 안 되는데 그래서 몸에 태울주 냄새가 배도록 숨쉬듯 읽으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고 알고 모르고의 문제니까 이 태울주 20석자를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면서 실천을 하신다면 정말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 말씀을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천지의 대세는 이 가을,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인류가 가을 개벽을 맞이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천지의 주인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단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상제님 진리 속에서 이제 천지 성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천지와 더불어서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지가 언제 성공하냐? 바로 가을 개벽을 하면서 후천으로 되면서 성공을 할 때 그때 인간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천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성공, 인간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성공은 상제님 말씀처럼 이렇게 천지 성공입니다. 이 천지 성공은 판밖에 남모르는 법, 이것을 이렇게 알 때 그것이 이제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구원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천지에서 속삭이는 이 마지막 이때를 절대 이렇게 놓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아라. 이것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의 창궐. 그러나 전염병은 기존 문명을 해체하고 새로운 문명을 여는 손길입니다.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 태울주를 읽어 앞으로 닥쳐올 천연도와 질병 대란을 극복하고 가을 천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